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39일입니다.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일찌감치 정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여전히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TV조선이 민심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한대행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포함해 3자 가상 대결을 벌일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송원 기자가 먼저 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현재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 후보와 3자 대결을 가정해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47%대 김문수 23%, 이재명 대 홍준표 역시 각각 47%, 23%로 조사됐고 이재명 47%대 안철수 13%, 이재명 46%대 한동훈 18%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한 상황을 가정했을 땐 이재명 46%대 한덕수 27%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4%에서 6%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모든 조합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22%에서 34%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부동층의 향배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모든 후보를 나열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선 이재명 후보가 44%로 오차 범위 밖에서 1위였고 한덕수 12%,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8%, 안철수 4%, 이준석 2%, 김동연 후보 1%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TV조선이 여론조사 업체인 K스탯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단일화 변수를 감안한 여론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붙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아직 한 대행이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가상 양자 대결 결과는 차정승 기자가 전합니다. 양자 대결 구도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맞붙을 경우 각각 49%와 27%로 조사됐습니다. 이 후보와 홍준표 후보 대결 시엔 각각 48%와 28%였습니다. 한동훈 후보와는 48%대 23%였고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나설 경우 48%대 19%로 29%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선 48%대 12%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해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맞붙는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엔 이 후보가 48%, 한대행이 33%로 조사됐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앞섰지만 격차는 1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두 사람의 양자 대결에서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에서 격차가 6%포인트였고 40대에선 48%포인트 차이로 격차가 컸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선 한 대행이 우위를 보였고 부산, 울산, 경남에선 39%로 동률을 보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선 모두 이재명 후보가 앞섰는데 광주, 호남에선 이 후보 지지도가 81%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절반을 넘었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8%였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번 대선의 또 다른 변수 가운데 하나가 빅텐트 성사 여부입니다. 3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가 될 때 표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최지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히려 3자로 갔을 때 연성 민주당 지지층을 땡겨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있다. 그래서 저는 3자 구도에서 제가 승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오늘 TV조선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양자 구도 시 본인의 지지층이 오히려 민주당 후보 지지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3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로 바뀌게 될 경우 실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1에서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도 4에서 6%포인트로 더 올랐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 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로도 보시는 것처럼 더 옮겨간 셈인데 이에 따라서 양측의 격차 적게는 2%포인트, 많게는 5%포인트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대선이 0.7%포인트 차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박빙의 승부가 될 경우 승패를 가르게 될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3자 구도나 양자 구도 상관없이 이재명 후보가 모든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온전하게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6%로 불과 1%포인트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다른 후보의 격차 훨씬 더 크죠. 그 이유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양자 대결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답한 비중, 김문수 후보 때 31%, 홍준표 후보 때 37%, 한동훈 후보 때 44%, 안철수 후보 때 58%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3명 가운데 1명, 많게는 2명 가운데 1명이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겁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자 대결로 나섰을 때가 그나마 23%로 가장 낮았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선 지지할 후보 자체가 없다는 소극적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고 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셈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선 후보 경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는 내일 호남 그리고 모레 수도권과 강원 제주권역 경선만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표 시절 민생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재추진과 함께 수도권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한 4기 신도시 공약을 꺼냈는데 경기지사인 김동연 후보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견제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수도권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노고 화이팅! 어제부터 이틀째 호남 일정을 이어간 이재명 후보는 전남 지역 농업인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가 쌀농가 위기를 방치했다며 대표 시절 민생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2차례 거부권이 행사되는 등 3차례 좌초됐는데 농가가 많은 호남 민심 공략을 위해 다시 꺼내든 겁니다. 쌀 생산 기반이 파괴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데 대통령 또는 대행들의 거부권이 막혀서 이 후보는 마지막 순회 경선지인 수도권을 향해선 재건축 조건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다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용적률, 부담금 완화 기준은 밝히지 않았는데 김동연 후보는 선거철 주택 공급 공약을 쏟아내는 듯하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기 신도시도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지 못한데 4기 신도시 공약까지 가는 것은 선거를 앞둔 그런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메가시티 구상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까지도 함께 경쟁력 있는 성장축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도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새 후보는 잠시 뒤 밤 10시부터 TV조선이 주관하는 민주당 경선 3차 토론회에서 정책과 비전을 두고 경쟁을 벌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2일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게 패배했던 전남 담양을 포함해 일부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당무조사에 착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왜 졌는지 패인을 분석하겠다는 취지라는데 그만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호남 표심에 공을 들이는 걸로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치러진 전남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표가 유세에 나서는 등 지도부가 총력 지원에 나섰지만 조국 혁신당에 패했습니다. 독점 구도에 균열이 생기면서 호남 민심이 경고를 보낸 거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상징적인 또 의미도 있는 호남에서 이번에 아쉽게 패배했기 때문에 좀 더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가질 거고요. 민주당이 최근 담양을 포함한 해당 지역위원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담양군수 선거 패인에 대한 심층 평가를 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토대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책임자 징계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당무 조사를 벌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선거 승리를 위해선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란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호남 득표율이 80%대에 머물면서 0.7%포인트 차 패배의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이 소외되고 있고 또 지방 소외 중에서도 이제 호남이 또 소외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어제부터 비공개로 호남에서 종교계 인사 등을 만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내일 광주에서 발표되는 경선 투표율과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호남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어제 방송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의 정강정책 연설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사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대선 주자들도 공감했습니다. 당내에선 이번 반성이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과와 수직적 당정 관계 비판이 담긴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의 방송 연설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반적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정 간에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수직적 관계가 되는 바람에 오늘날 이 사태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고, 다만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 당정을 버리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엔 책임 정치에 반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대 우리의 참신하고 능력 있는 후보의 대결로 이렇게 바꾸자,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엄 과정에 정말 잘못했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은 대개 제가 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간절한 목소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둘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좀 우리가 나라에 죄를 짓고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간절한 목소리가 어제 윤희숙 원장의 목소리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그 대통령 보세요. 3년도 못하고 쫓겨났는데 3년 한다, 5년 한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윤 원장은 두 번째 정강정책 발표에서 노동규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더는 귀족노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서로를 토론 상대로 지목한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가 오늘 3시간에 걸쳐 1대1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도권을 반반씩 나눠갖고 계엄 사태부터 대통령과의 관계, 각종 논란까지 쉬지 않고 충돌했는데 감정이 격해져 얼굴을 붉히는 장면도 여럿 나왔습니다. 치열했던 대결, 이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두 후보는 토론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고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서 홍준표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그거 어제 말하기 전에 나를 찍었어요. 옆에 앉아서 서로 같이 찍자. 그렇게 해서 찍었는데 오늘 또 엉뚱한 소리 하네요. 너무 진지하시네요. 곧바로 계엄 책임론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사상한 건 대통령과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어요. 홍준표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의 책임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당대표 시절에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겠다고 용산을 협박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협박한 적 없습니다. 여기서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과거 막말 논란을 소환했는데 분칠이나 하고 화장이 나는 최고위원은 뽑으면 안 된다. 이 말씀 하신 적 있으시죠? 홍 후보는 당원 게시판 의혹에 왜 답을 못하냐고 파고들었습니다.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간단할 걸 그 이야기를 그래 못해요? 자,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릴게요. 토론 내내 서로에 대한 태도 지적도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깐족거리며 토론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린 일입니다. 저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후보 4명이 참여하는 합동 토론회를 한 뒤 모레부터 이틀 동안 2차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2차 경선 직후인 오는 30일쯤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참모들 일부도 다음 주 초 한 대행을 돕기 위해 거취를 정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순직 군경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홍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때 나는 18살의 고등학생이었고 군복 입은 형님을 보면서 나도 군인이 되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순직 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서 한 유가족이 28년 전 순직한 형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자 행사장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함께 눈물을 훔친 한덕수 권한대행은 유가족을 안아주며 위로했고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젊음을 바쳐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완벽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을 막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음 날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정무직 참모들은 한 대행의 결심에 대비해 다음 주 초 거취 정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망론은 대선 망상과 망신 대망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그동안 침묵해왔던 이재명 후보도 공직자의 책무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견제했습니다. 제가 링 위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심판이 자꾸 선수를 뛸 듯 말 듯 해가지고 많이 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대행은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만남을 제안했는데 정 회장은 TV조선에 출마와 관련한 조언을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 후보자 4명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홍준표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 리포트 보셨죠? 한동훈 후보 아주 맞토론을 하셨는데요. 3시간 하셨더라고요. 오늘 토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라기보다도 우리 경선하는 목적은 이재명 후보 잡을 사람을 이제 뽑는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당원들이 좀 많이 봤으면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토론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맞상대할 그런 사람을 뽑는 그런 토론이고 경선이기 때문에 오늘 당원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족하십니까? 만족이라기보다도 할 말은 대강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 한동훈 후보한테 조금 오늘 세게 하겠다, 좀 의도적으로 혼내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조선비즈하고 어제 인터뷰가 오늘 아침에 기사 나갔을 때는 나는 내부 경선이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제 김문수 형한테 내가 하는 행동 보고 이거는 이재명 후보하고 할 때처럼 그때 모습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회를 한번 보여주신 셈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게 이제 맛보기로 보여준 거죠. 예.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더 격렬해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4인 토론회만 남아 있는데요. 이제 조금 전 여론조사 좀 보여드렸습니다. 대부분 오차범위 내에 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선 비슷한 네, 그 수치가 나왔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와는 좀 차이가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근데 2차 경선에선 당심이 50%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차별화가 아니고 이제 여태 당심이라는 게 그렇죠. 지난번 윤석열 후보하고 경선할 때도 여론은 제가 10.27%가 이기고도 당심에서 패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심이 좀 제대로 작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홍 후보님은 2030 세대한테 좀 유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통 보수층에서 좀 지지세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네. 근데 아직 20% 정도는 후보를 못 정한 분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우리 홍 후보님은 어떤 식의 그 호소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는 바로 한 사람으로 돼 있고 우리는 전부 분산이 돼 있어요. 예. 지금에서 1대1 여론조사를 해본들 우리 당 후보가 만약 저를 지지했던 후보가 김문수 찍으라고 하면 쉽게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경향성만 보는 거고 단지 이제 탄핵 직후라서 이 정도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고 보면 만약 우리 후보 중에서 이제 비건이 탄생하고 또 한덕수 이제 파고를 넘고 그러고 난 뒤에는 지지율이 아마 박빙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자, 뭐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사실 처음에는 비상식적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바뀌셨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그게 처음에는 난 비상식으로 봤죠. 중립내각으로 선거 중립내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심판이 선수로 나오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리고 지금 중차대한 시점인데 지금 그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되겠냐? 나는 비상식으로 봤죠.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서 한덕수를 뛰어넘지 않고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겠느냐. 그 말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근데 좋다. 그럼 또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한대행과의 단일화 때는 이제 원샷 경선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통상으로 이제 원샷 경선이라는 게 토론 한 두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상대 여론조사 경선이 그게 이제 노무현 후보 때 하던 그 방식일 겁니다. 정몽준 정몽준 후보하고 그 방식밖에 없죠. 그런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3 후보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금 개혁신당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같이는 지금 힘들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만약 그 한덕수 대행이 다음 주에 출마를 한다 손 치더라고요. 그래 되면 이제 거기서 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빅텐트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있으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비명계 또 대선에서 이기면 이재명 후보 측도 다 껴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데. 그거는 나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여태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한동훈 체제가 왜 지금 이래 됐습니까? 야당의 실체를 인정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가 대통령이 된다 가정합시다. 국회 192석이에요. 지금 대통령 권력이나 국회 권력이나 비등합니다. 그런데 그 국회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타협하고 협상 안 하고 나라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해온 바람에 지난 3년 동안 나라가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달라요. 나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야당 실체 인정하고 야당의 몫을 주고 그리고 야당과 대화, 타협, 소통을 해야지 나라가 안정됩니다. 자, 어제 이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정강정책연설에서 이 계엄이라든지 이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임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임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식으로 자기적인 것을 하는 거는 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윤희숙 원장이 이야기한 부분 중에 당이 좀 더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후보로서 더 좀 진솔하게 더 다가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후보가 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후보님은 생각이 있으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의 이제 대척점에서 우리 홍 후보님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나는 더러운 짓 안 했죠. 깨끗하죠. 예.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한 물어보십시다, 그거. 제가 후보가 되면 이재명의 나라, 홍준표의 나라, 그걸 비교해 놓고 내 국민들한테 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이가 되면 이런 나라가 되고, 홍준표가 되면 이런 나라가 된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정권 연장, 정권 재창출, 교체 그런 프레임 아니에요. 네. 홍준표의 나라냐 이재명의 나라냐 국민들한테 이제 한번 선택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나는 지금 생각이 좀 달라요. 네. 언론에서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는데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그거 하면요. 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교체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윤석열의 나라를 계속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에? 내가 집권하면 홍준표의 나라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도 무슨 출국 금지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홍 의원님과 그건 전혀 털 상관없다. 것만치도 없어요. 명태균이 최근에 나와서 재판 받으러 가면 그랬다며 홍준표한테 받은 거는 1원도 없다. 그래 했다면서요. 측근에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기들끼리 그래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과는- 측근도 아니고 예. 그중에 최용이라는 그런 애는 우리 아들 친구이긴 네. 하나 명태균이 채찍은 거입니다. 명태균 밑에서 정치하려고 들어갔고 명태균이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서초 그 시의원 나왔다 떨어지고 또 명태균 추천으로 그 누굽니까 김의원 예. 그 김영선 의원요. 김영선 의원 네. 거기 수석보좌관 들어갔던 친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태균 채점거인지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홍 후보님과 명태균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건 털고만지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후보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세 문제를 풀기 위해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한미 양국이 7월 초까지 패키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5% 상호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데 공감한 건데 패키지들의 내용이나 시기에는 양국 간 온도차가 뚜렷해 얼마나 간극을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먼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한미 경제 통상수장들. 1시간여 논의 끝에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 7월 8일 이전에 관세 폐지와 양국 간 산업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장관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잇따라 갖고 관세와 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4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갑니다.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관세 협상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협상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빠른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반면 우리 협상단은 합의 시한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제안해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압박을 펼쳐온 미국은 중국을 향해 거듭 대화를 촉구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 반도체에 부과한 대규모 보복 관세를 일부 철회하면서 통상 전쟁의 긴장이 다소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난항이 예상됐던 한미 간 첫 관세 협의는 방위비 문제 언급 없이 협상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패키지 범위를 놓고 벌이는 실무 협의가 본 게임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협상 쟁점들은 오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나라가 최고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내놓은 카드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South Koreans came early.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최선의 제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조선업 협력과 LNG 수입 확대가 유력하게 꼽힙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정도에서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4가지 분야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글 지도 반출,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해온 이슈들을 차례로 꺼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성이 불투명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압박도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도 여전한 난제입니다. 관세와 군대 문제를 별도 진행한다고 했지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언제 불쑥 청구서를 내밀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큰 틀에서 협상이 같이 진행되는 거다. 우리가 얼마를 지출하는가 여하가 관세, 비관세, 투자협력, 환율 이 모든 실무 협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상호 관세와 풍력발 관세 인하폭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면 면제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일부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간극을 줄이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을 대 범행을 공모, 방조했다는 혐의로 2020년 4월 고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4년 6월 만인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이에 반발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6개월 만에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 조작범들의 유죄를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로 이들이 진술을 거부할 구실이 사라진 점이 감안된 걸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분이 바뀐 만큼 이들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연루하지 않았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수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혐의 처분했던 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모 씨가 받은 고가의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헌법 담당 연구관들을 추가로 투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고인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 해석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류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곤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상고심을 포함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당선되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모두 멈추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실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와 별개로 헌법 84조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10명 안팎의 형사심층조 재판연구관 외에 헌법 행정조가 별도로 투입돼 관련 법리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뒤에도 대법원 심리를 계속할 수 있는지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대선 이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시나리오가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주 2차례 전원합의체 기일을 열며 속도전에 나선 대법원이 다음 주에도 추가 심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기소에 대해 검찰권 남용의 단적인 사례라고 반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검사들을 직접 고소할 방침인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퇴임 후 3년 만에 국회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환담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서서 사진을 하나. 그럴까요? 네. 전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해 어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정치화되고 검찰권이 남용된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이 열린 국회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엔 권칠승, 한병도 의원을 비롯한 친문계 의원 1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당 대선 경선 후보는 나란히 행사에 참석해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저는 검찰이 왜 수사 기능이 해체되어야 되는지를 각인시켜준 사건이다. 검찰은 기소총으로 축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사권은 완전 박탈하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검사들에 대해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직접 고소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해서 전달한 건데요.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 형사적으로 고소고발 조치를 다 하겠다. 국민의힘은 의혹의 본질은 사위를 채용해준 반대급부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매간매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오늘 점심시간대 서울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 1,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ICT 행사가 2시간 가까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회색 연기로 도로 앞 건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엑스 지붕에선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전 11시쯤 서울 삼성동 코엑스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난 겁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매장 공조와 환경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번지진 않았지만 많은 양의 연기가 건물 안팎에 퍼지면서 시민 1,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차 30여 대, 소방관 120여 명이 투입돼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 연기를 빼는 데는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우르르 물러갔었지만 그래도 다들 이제 침착하게 순서에 맞춰서 다행히 이렇게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던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월드 IT쇼 행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업계 동향 파악하러 다 같이 이제 나왔고요. 갑자기 이제 방송이 나와가지고 대피하라고. 연기가 도로를 뒤덮으면서 한때 주변 차량 통행이 일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횡단보도와 인도를 덮쳤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빠른 속도로 달려온 파란색 1톤 트럭에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받칩니다. 인도 근처까지 튕겨나간 남성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집니다. 제가 쭉 오면서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정부대 앞까지 튕기셨어요. 트럭은 이후에도 인도를 걷던 다른 행인을 들이받고 상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숨졌고 인도를 걷던 40대 남성과 트럭 운전자는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트럭이 부딪힌 상가는 유리창 곳곳이 박살이 났습니다. 문도 부서져 이렇게 천막으로 가려놨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는 80대 고령으로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순간 그래버리니까 아마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그 악셀을 그냥 밟아버린 것 같아요. 보행자를 치기 전에는 주차 차량 2대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회복하는 대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8시쯤에는
경기도 성남에서도 6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오토바이를 친 뒤 2층짜리 건물을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강원도 설악산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자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글로벌 봉사단체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3,000명에 달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는 곳에서 올린 영상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회원들에게 시상을 하고 공연을 엽니다. 우리는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회원들을 돕고 기후변화가 농업을 죽이고 있다며 신농법도 홍보합니다. 미래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원들로부터 전용 모바일 앱으로 투자 펀딩을 받았습니다. 수익의 10분의 1을 기부금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또 지구를 살리는 그런 농업 사업에 의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런데 최근 회사는 문을 닫았고 관계자들은 모두 잠적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3,000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수백억 원대에 달합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50대 남성은 지난 14일 강원도 설악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열흘이 지난 어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먼저 죽이고 자기도 자살 시도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다단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본인들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 투자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회봉사와 환경보호라는 선한 활동을 빙자한 다단계 폰지 사기가 살인으로 비화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 규명엔 최소 한 달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SKT 유영상 대표는 해킹 사고로 고객들의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심 정보 유출로 소비자 불안이 계속되자 2,4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고객의 유심을 무상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S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도 대상입니다. 사고 발생 후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이미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입자가 교체할 경우 1,000억 원 안팎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불안감을 최종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추가 선택지를 드린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지난 18일 해킹 징후를 확인한 뒤 45시간이 지난 시점에 신고한 것에 대해선 내부 분석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고의적으로 미룬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이 구체적인 해킹 경로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까진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Invasive species. In their native habitats, they live in balance with nature's food chain. But in foreign territory, they can become dangerous intruders. A ferocious fish with a massive appetite, the snakehead. 노던 스네이크헤드는 북미에서 2002년 처음 발견됐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토종 민물 생태계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미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영토 욕심을 앞세워 질서를 흔들려는 시도가 잦습니다.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서해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3기씩이나 설치해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하자 대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중 정부가 해양협력 대화를 열고 처음으로 서해 구조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구조물을 모두 서해 잠정조치수역 바깥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직접 와서 보라고 버팁니다. 낮은 단계로 우리 측을 떠보면서 야금야금 서해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 해에서도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화한 전력이 있습니다.
reconstruction of these islands, despit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f Justice's 2016 ruling against China's claims over the South China Sea, demonstrates its flagrant disregard for international law. 도광양회,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 미국과의 대결은 100년간 피하라. 덩샤오핑의 유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중국은 이 방침을 버리고 분발 유위, 분발의 성과를 이뤄낸다. 대국 굴기를 외치며 세계 패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해양 강국을 향한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 서해 구조물 설치도 그 일환입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종이 물려준 영토를 마땅히 조심히 지켜야 하며 가볍게 물러나 영토를 줄여서는 안 된다. 사군 육진을 개척한 세종의 굳건한 결심,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4월 25일 윤정호 앵커 칼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 동안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모레 밤부터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특히 내일 밤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과 안동 3도선에 그치겠고요.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구 2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강한 자외선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TV조선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마지막 합동 토론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4월 25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